프레벨, 우리 역사 파노라마. 근대시대, 시대 12번째. 자유를 위한 외침,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봄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꿈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프레벨 가족 일동. 나라를 빼앗긴 한국 병합조약.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미토 히로부미를 죽이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더욱 애를 썼어요. 일본은 앞장서서 자신들을 도왔던 모임인 일진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스미야가 시게마루에게 한국 병합을 준비시켰지요.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조정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미 일본 편이 된 총리 대신 이완용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지로 병합하는 조약에 도장을 찍었지요. 그 조약은 대한제국의 주인된 권리인 주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8월 29일에 순종이 슬픈 얼굴로 한국 병합조약을 세상에 알렸지요. 이렇게 대한제국은 끝내 무너지고 일본은 식민지가 되었답니다. 식민지는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속하여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잃은 나라를 말해요. 조정은 왕이 신하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의논하는 곳이에요. 잡혀가는 독립운동가들. 1910년에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을 억누르려고 여러 사건들을 꾸며냈어요. 1910년 12월에는 안중근의 사촌인 안명근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모았던 것을 부풀려서 일본에 맞서는 기독교인들과 신민회 회원들을 잡아들였지요. 그리고 신민회를 없애기 위해 105인 사건을 꾸며냈어요.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면서 1911년 9월부터 온 나라에서 6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붙잡아갔지요. 결국 많은 회원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신민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독립운동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답니다. 일본에게 빼앗긴 자유. 일본은 대한제국과 억지로 한국 병합조약을 맺은 뒤 조선총독부를 두어 대한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조선총독부 우두머리인 총독은 육군과 해군의 대장 가운데 한 명이 맡았는데 우리나라의 나랏일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다스리는 아주 큰 힘을 가졌답니다. 경찰 역할까지 한 일본군 헌병. 일본은 군인인 헌병을 시켜 우리나라에서 경찰 역할까지 하게 했어요. 데라우치 마사타게가 첫 조선 총독이 되었을 때는 곳곳에 일본 헌병들과 경찰들이 4만여 명, 헌병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2만여 명 있었지요. 헌병은 경찰의 일 말고도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았어요. 역사 플러스 신민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신민회는 1907년 4월에 안창호,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등이 만든 모임이에요. 그들은 나라의 힘을 되찾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고자 모였지요. 평양에 대성학교,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해 훌륭한 사람들을 기르고자 하였고 회사를 세워 나라의 돈을 벌기 위한 기업 설립 운동을 벌였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뒤 신민회에 속했던 어떤 사람들은 만주로 옮겨가
독립군 기지를 세우는 데 힘썼고 어떤 사람들은 105인 사건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였지요. 모이지 못하게, 읽고 쓰지도 못하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했고 신문도 펴내지 못하게 했어요. 일본에 맞서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신문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나라를 저버리고 일본을 도운 친일파. 일본의 편을 들고 대한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준 우리나라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해요. 그들은 일본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좋은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귀족이 되기도 했어요. 중추원에서 대접받은 친일파들. 대한제국을 무너뜨린 일본은 중추원을 만들었어요. 원래 중추원은 대한제국의 관청이었지만 조선 청독부는 새로운 중추원을 만들었지요. 조선 청독부는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중추원을 새로 만들었다는 핑계를 댔지요. 하지만 중추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본을 도와 일본의 귀족까지 된 친일파들이었어요. 을사조약을 맺는 데 앞장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친일파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도 모두 중추원에 들어갔지요. 친일파의 자손들. 친일파들이 일본에게 좋은 대접을 받자 친일파의 자손들은 나쁜 짓을 하곤 했어요. 사치스럽게 돈을 마구 썼고 옳지 못한 행동도 했지요. 일본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들에게 주었던 귀족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친일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 친일파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으로 들어가 일했지요. 이들 가운데는 경찰이나 군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훗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도 있어요. 친일파가 세운 일제천양 비석. 경기도 용인의 양지초등학교에서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아들이 세운 비석이 발견되었어요. 만국의 통한.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낸 책이에요. 독립운동 감시기록. 일본 헌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감시하여 남긴 기록이지요. 땅을 빼앗기 위한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 일본은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서둘렀어요. 사람들에게 땅을 가진 권리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가진 땅을 모두 신고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신고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기간도 짧았어요. 1918년에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땅이 수두룩했지요. 결국 우리나라 땅은 절반 정도가 일본으로 넘어갔답니다. 조선 청독부는 이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 회사들과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거나 싼 값에 팔았어요. 땅을 빼앗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소장농이 되었지요. 일본 사람들은 빼앗은 땅을 우리나라 소장농들에게 빌려주고 많은 돈을 받았어요. 소장농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집과 땅을 잃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소장농은 돈이나 곡식을 내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이에요. 대한독립선언서와 군사훈련. 나라를 잃었다는 소식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알려졌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지요. 1918년 음력 11월에는
만주, 러시아, 미국 등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세상에 알렸어요. 대한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의 첫 독립선언서로 일본을 꾸짖고 2천만 동포들에게 독립을 외치는 글이었어요. 대한독립선언서는 훗날 28 독립선언서와 3.1 운동 때 쓰인 독립선언서의 바탕이 되었지요.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강한 바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 대한제국에서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군대의 힘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군대를 만들어 군사훈련을 시작했지요.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힘든 군사훈련을 견디는 힘이 되었어요. 일본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일본은 연합군 편을 들었는데 연합군이 이기져 큰 이로움을 얻었지요. 이때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세상에 알렸어요. 민족 자결주의는 각 나라의 민족은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부푼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연합군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나라들의 군대예요. 여기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맞서 싸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군대예요. 일본에서 공부하던 우리나라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독립운동 분위기가 높아졌어요. 마침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했어요. 모두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면서 끝이 났지만 28 독립선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어 3.1 운동의 발판을 마련했지요. 하늘을 뒤덮은 만세 소리. 1919년에 고종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민족대표 33위는 고종황제의 국장 이틀 전인 3월 1일에 독립만세 운동을 하기로 다짐했지요.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기 전에 조선총독부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소식에 일본 경찰들이 달려오자 민족대표들은 보란듯이 만세를 3번 불렀지요. 민족대표들은 끝내 모두 붙잡히고 말았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독립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온 나라로 번져나갔지요. 민족대표 33위는 1919년 3월 1일에 발표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사람들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국장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나 왕과 왕비가 죽었을 때 나라 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에요.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운동은 만주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 독립군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3.1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독립운동의 커다란 불씨가 되었지요. 일본의 총각 아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끔찍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에는 총칼을 갖추고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지요. 그러던 1919년 4월 13일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헌법을 갖추고 이승만을 첫 대통령으로 세웠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독립운동가들은 더욱 힘을 내어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었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쓰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비록 나라 밖에서였지만 대한민국의 정부가 생겼다는 소식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지요. 3.1운동 뒤에 일어난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민족운동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난 3.1운동은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터키의 민족운동.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제국은 한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있던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탐내던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넘보자 러시아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비롯한 연합국에 맞서 싸웠지만 지고 말았지요. 이때 이웃나라인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오스만 제국의 장군이었던 케말 파샤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물리쳤어요. 케말 파샤는 민족운동을 일으켜 능력이 없는 오스만 제국의 왕을 몰아낸 뒤 새로 터키 공화국을 세워 대통령이 되었지요. 인도의 사티아그라하 운동.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인도의 간디가 이끈 민족운동이에요. 그때 인도는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간디는 폭력을 쓰지 않고 영국에 맞서기로 마음먹었어요. 가게나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영국이 도와달라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썼지요. 중국의 오사운동. 1919년 중국도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고 힘없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을 벌였지요. 1919년 5월 4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오사운동이라고 부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이 끝난 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은 황해도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살 때 한성으로 이사를 가면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지요.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1904년에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919년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였어요. 해방이 되자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되었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기 위해 나쁜 방법으로 선거를 하다가 결국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었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친 김규식. 김규식은 부산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선교사인 언더우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어요. 언더우드에게서 서양의 문화를 배운 김규식은 미국으로 가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기 시작했답니다. 김규식은 1918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여운형, 신채호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만들었는데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이었던 김규식은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답니다. 홍범도의 봉오동 싸움. 3.1운동이 일어난 뒤 드만강 북쪽의 간도에서는 독립군이 용감히 일본에 맞서 싸웠지요. 1920년 6월 7일 날이 밝기도 전에 일본군이 독립군을 없애러 봉오동으로 몰려왔어요.
대한독립군을 만들어 간도에서 일본과 싸우던 홍범도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봉오동 산마루에 올라 일본군을 기다렸지요. 독립군은 일부러 도망치면서 일본군을 끌어들인 다음 공격하여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답니다. 일본군은 이 싸움에서 크게 지자 더 많은 군대를 모아 간도로 갔어요. 지금까지 절대 지지 않은 군대로 이름을 날렸던 일본군이 봉오동 싸움으로 큰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지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선은 일본의 공격을 피해 백두산의 청산리로 옮겼어요. 독립군은 그곳에서 일본과 맞설 준비를 했지요. 김자진의 청산리 싸움. 김자진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만주를 누비는 독립군이 되었어요. 1920년 10월 21일에 김자진이 이끄는 독립군은 청산리 백운평 계곡에 숨어서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모두 계곡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독립군은 김자진이 뿜은 총소리와 함께 공격을 시작하였지요. 김자진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은 청산리 싸움에서 크게 이겼어요. 일본군의 안가품 간도참변. 봉오동 싸움과 청산리 싸움에서 독립군에게 진 일본군은 끔찍한 안가품을 시작했어요. 바로 간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인 것이지요. 일본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빼앗아갔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는 대로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마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요. 적어도 수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사건을 간도참변 또는 경신참변이라고 해요. 간도참변이 일어나자 만주에 머물던 독립군도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독립군은 지금은 러시아인 소련으로 옮겨가게 되었답니다. 역사 플러스 간도참변을 취재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은 장덕준. 장덕준은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은 신문사, 방송국과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장덕준은 1920년 동아일보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고 기자가 되어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는 일에 힘썼어요. 만주에서 간도참변이 일어나자 장덕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간도로 가 취재를 시작했지요. 그곳에서 장덕준은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장덕준은 우리나라 언론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취재를 하다가 죽음을 맞은 사람이에요. 문화통치와 여러 신문들, 3.1운동을 겪고 나자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달래가면서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문화통치랍니다. 문화통치가 시작되면서 여러 신문들이 생겨났지요. 1920년 3월에 조선일보가 4월에 동아일보가 만들어졌어요. 이 신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1930년대부터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자는 분화로드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요. 독립군끼리 벌인 싸움, 자유시 참변, 간도 참변을 피해 소련으로 옮겨간 만주 독립군들이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어요. 소련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과는 다른 독립군이 활동하고 있었지요. 이 독립군들은 힘을 하나로 뭉치기로 하였는데 누가 독립군을 이끌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결국 1921년 6월 둘로 나뉜 독립군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지요. 이 싸움으로 독립군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흩어지기도 하고 소련에 남아 소련군이 되기도 했으며 다시 만주로 돌아가기도 했지요. 이 사건을 자유시 참변 또는 헤이허 사변이라고 해요. 자유시 참변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군의 힘은 크게 약해졌답니다. 역사 플러스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뒤의 홍범도 이야기.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뒤에 홍범도와 홍범도의 부하들은 소련군이 되었어요. 일단 살아남아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홍범도를 달가워하지 않은 소련군은 얼마 뒤 그를 억지로 군대에서 쫓아냈어요. 군대에서 쫓겨난 홍범도는 연해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홍범도에게 또다시 나쁜 일이 생겼어요. 소련이 연해주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지로 중앙아시아에 옮겨 살게 한 것이에요. 이때 홍범도는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병으로도 194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뒤의 김좌진 이야기. 자유시 참변을 피해 만주로 돌아온 김좌진은 흩어진 독립군을 다시 모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신민부라는 단체를 만들고 군사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길렀지요. 또한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고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답니다. 홍범도가 쓴 편지가 있어요. 홍범도가 소련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무기를 사서 독립군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요.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한편 우리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말과 우리구를 지키고 민족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한 방정환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방정환은 아이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꼈어요. 이때 사람들은 아이들을 애놈, 자식놈이라고 낮추어 부르고 잘 보살피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방정환은 먼저 아이들을 부르는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만들어 즐거운 행사를 벌이기도 했지요. 온 국민에게 어린이야말로 내일의 꿈이라고 힘주어 가르쳤답니다. 또한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재미있는 동요와 동화를 실기도 했지요. 방정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고 방정환이 펴낸 동화책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 간토 대학살.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간토 지방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때문에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고 태풍까지 몰아치자 간토 지방은 순식간에 무너졌지요. 그 끔찍한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일본은 국민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잊지도 않은 조선인 습격 사건을 꾸며냈지요.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다니니 일본 국민들이 무기를 들고 스스로를 지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지요. 간토는 일본 혼슈 중부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한자어로는 관동이라고 해요. 지진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에 힘을 잃고 슬퍼하던 일본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조선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 일본 사람들에 의해 죄 없는 우리 동포 수천 명이 간토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을 간토 대학살이라고 하지요. 총칼도 막지 못한 6, 10 만세운동. 1926년 4월 25일에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세상을 떠났어요. 1910년에 합병이 이루어진 뒤 순종은 억지로 황제에서 왕으로 낮추어졌지요. 그런 순종이 창덕궁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순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서름을 복받치게 했지요. 독립운동가들은 순종의 국장 때에 3.1 운동 같은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기로 했지요. 조선 총독부는 혹시나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날까봐 많은 군대와 경찰들을 거리에 세웠어요. 순종의 상여가 종로로 지나갈 때 어디선가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권오솔, 이병립, 박하균, 이선호, 이천진 등이 앞장서서 60 운동 투쟁지도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것이었지요. 이렇게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경성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어졌어요. 일본의 총칼 앞에 5천여 명이 잡혀갔고 160여 명이 크게 다쳤어요. 그러자 온 나라에는 일본을 반대하는 감정이 더욱 커져갔답니다. 경성은 지금은 서울이에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한글날. 1926년은 세종이 한글을 널리 펴낸 지 480년이 되는 해였어요. 나라를 잃은 뒤 사람들은 더욱더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지요. 또 한글이라는 우리 글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답니다. 11월 4일에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사는 한글 기념식을 열었어요. 11월 4일은 훈민정음을 책으로 완성했다고 실록에 쓰여진 날인 음력 9월 29일이었지요. 이날을 한글을 가갸부터 배운다는 뜻으로 가갸날이라고 불렀어요. 1928년에는 가갸날을 한글날로 바꿔 부르고 1940년에는 날짜도 10월 9일로 바꾸었지요. 가갸날이 생기면서부터 한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이것을 가만둘 리 없었지요. 일본은 점차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서도 일본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일본은 말과 글을 없애면 우리의 정신까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민족은 한마음 신간회. 이 무렵 세계에서는 사회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분제도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러시아에는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 황제가 쫓겨난 뒤에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지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도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주의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답니다. 이들은 생각이 서로 달랐지만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하였지요. 1927년 2월 15일에 경성 YMCA 회관에서 독립운동 단체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신간회가 만들어졌어요. 신간회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이 한뜻이 되어 만든 단체였어요.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황성기독교 청년회 YMCA를 이끌어가던 이상재가 첫 회장을 맡게 되었답니다. 이상재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본과 맞서 싸우자고 하였어요. 나라를 지키려는 학생들의 외침 광주학생운동. 1929년 10월 30일에 나주역에서 일본 학생들이 광주 여자고등 보통학교 여학생 박기옥의 댕기를 잡아당기며 놀렸어요. 이 모습을 본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가 따지자 일본 학생들은 오히려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비웃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일본 경찰들은 일본 학생들의 편을 들었지요. 화가 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본에 맞서는 운동을 벌였고 일본 경찰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광주에서 청년운동을 이끌던 장석천은 이 운동을 온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 애썼어요. 일본은 이 운동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결국 경성에까지 알려져 12월 2일에는 경성에 있는 30여 개의 학교들이 항일운동을 벌였지요. 1930년 3월까지 이어졌던 광주학생운동은 전국 194개의 학교들과 약 5만 5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함께한 3.1운동 이후 일본에 맞서는 가장 큰 운동이었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봉창. 한편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함께 모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이 달라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김구도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봉창이라는 청년이 김구를 찾아왔어요. 이봉창은 일본에서 가게 점원 등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다고 하였지요. 얼마 뒤 이봉창은 김구로부터 일본의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1932년에 이봉창은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 일본으로 갔어요. 그러나 천황이 탄 마차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실패하고 말았지요. 이봉창은 곧바로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갔지만 재판관 앞에서도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한 이유를 당당히 말했어요. 이봉창은 끝내 10월 10일에 일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답니다. 윤봉길의 의로운 죽음. 이봉창이 천황을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봉길은 김구를 찾아갔어요. 윤봉길은 고향에서 농촌 계몽에 힘쓰다가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지요. 윤봉길은 사나이가 뜻을 세웠으니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는 글을 아내에게 남기고 중국으로 갔답니다. 윤봉길은 일본 천황의 생일 축하 행사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상하이에 있는 홍코우 공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통 모양의 폭탄을 행사장의 단상을 향해 던졌지요. 계몽은 지식이 얕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이에요. 윤봉길의 폭탄에 많은 일본 관리들과 장군들이 죽거나 다쳤지요. 윤봉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19일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윤봉길의 의거 소식에 중국의 총통인 장제스는 100만 군의 중국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며 감탄했답니다. 의거는 올바른 뜻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밖에 많은 의거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본 사람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은 이봉창과 윤봉길 두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사람이나 일본 건물에 폭탄을 던져 우리 민족이 절대 일본에 무릎 꿇지 않았음을 드러냈지요. 그렇다면 또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는지 살펴볼까요?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강우규는 평안남도 덕천에서 태어났어요. 한의사로 일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학교를 세워 새로운 학문을 가르쳤지요. 강우규는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무너지자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힘썼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로 돌아와 의거를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폭탄을 가지고 경성으로 갔어요. 1919년 9월 2일에 65살의 강우규는 제3대 조선 총독으로 경성에 온 사이토 마코토를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지만 아쉽게도 상처를 입히는 정도에 그쳤어요. 강우규는 도망 다니다가 끝내 일본 경찰에 잡혀 1920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박재혁. 박재혁은 부산에서 태어나 학교를 마친 뒤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아시아의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라 밖의 독립운동가들과 만나게 되었지요. 박재혁은 1920년에 의열단에 들어갔어요. 같은 해 9월 13일에 부산으로 돌아온 박재혁은 부산경찰서로 가서 폭탄을 던졌지요. 박재혁의 폭탄으로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가 죽었고 박재혁 자신도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박재혁은 폭발로 입은 상처와 일본 경찰의 끔찍한 고문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굶어 목숨을 끊었어요. 이때 박재혁의 나이는 겨우 27살이었지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한성에서 태어난 김상옥은 1920년에 상하이로 가서 의열단에 들어갔어요. 1923년 1월 12일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많은 일본 경찰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요. 일본 경찰들은 김상옥을 잡으려 나섰고 김상옥은 총을 들고 일본 경찰들과 맞섰어요. 같은 달 22일에 일본 경찰 1000여 명이 김상옥을 잡으려고 효제동으로 몰려갔는데 김상옥은 총을 들고 3시간 동안 일본 경찰들과 맞서다가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나석주는 만주로 가서 독립군 훈련을 받은 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활동했어요. 나석주는 그 뒤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경비원 등을 지내다 의열단에 들어갔지요. 1926년 12월 28일 우리나라에 돌아온 나석주는 먼저 일본 사람들을 은행인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가서 총을 쏜 뒤 폭탄을 던졌지만 폭탄은 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선철도회사로 가서 일본 사람들을 쏘았지요. 나석주는 자신을 잡으러 온 일본 경감등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니주바시 다리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김지섭은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중국으로 가 의열단에 들어갔어요. 1923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인 간토 대학살이 벌어지자 화가 난 김지섭은 1924년에 폭탄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지요. 처음에는 일본 국회의인 제국의회 건물에 폭탄을 던지려 했지만 제국의회가 열리지 않자 일본군 앞에 있는 니주바시 다리에 폭탄 3개를 던지고 바로 일본군에게 잡혔어요. 결국 김지섭은 무기징역을 받고 일본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지요. 고개를 숙인 챔피언 송기정. 1936년 8월 9일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날 송기정과 남승용 두 선수가 경기에 나갔어요. 송기정은 2시간 29분 19초라는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남승용은 3등으로 들어와 동메달을 땄어요.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의 선수 2명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 후 메달을 땄으니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들이 떠들썩해졌지요. 그렇지만 정작 메달을 목에 건 두 선수는 너무나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두 선수 가슴에는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장대에 올라간 두 선수는 일본 국가가 나올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문들도 두 선수 사진과 기사를 앞다투어 다루었는데 동아일보는 송기정 선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고 실었어요. 이것을 본
일본은 얼마 동안 동아일보가 신문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머나먼 땅까지 끌려간 동포들. 일본은 식민지가 되면서 살기 힘들어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도나 연해주로 떠났어요. 그런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지요. 중국 땅까지 차지하고 싶어 하던 일본이 끝내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중국이 지면 그 위에 있는 소련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소련은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할지도 모른다며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라고 명령했지요. 20만 명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지로 기차에 오르게 되었어요. 6,000km가 넘는 먼 길을 한 달이 넘도록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결국 그들은 지금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있는 중앙아시아에 이르렀어요. 머나먼 다른 나라 땅에 다다른 사람들은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살이 에이도록 추운 곳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지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거칠고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루어냈답니다. 그들은 지금도 고려인이라는 뜻을 까레이스키로 불리며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첩자는 몰래 저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상황을 자기 나라에 알리는 사람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광복군.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잡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까지 넘보았지요.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과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모조리 빼앗아갔어요. 우리나라의 꽃다운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어요. 1941년 12월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와 외교부장 조소왕은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였지요. 한국 광복군은 미국 전략정보처의 훈련을 받으며 차근차근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였어요. 대한민국 군대로 당당히 전쟁에 나가 일본을 무찌르려는 노력이었답니다. 일본은 식민지 처리에 관한 의논 카이로 선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계속해서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943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의 수상 처칠, 중국의 총통 장제스가 전쟁이 끝난 뒤의 일을 의논하려고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 모였지요. 세 나라는 함께 일본에 맞서 싸우기로 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어요. 의논한 내용은 카이로 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졌지요. 세 나라는 일본과는 맞서 싸우지만 욕심을 내어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지는 않기로 했어요.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특별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독립을 이루어주기로 뜻을 모았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의 수상 처칠, 중국의 총통 장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일본과 어떻게 싸워나갈지에 대한 문제와 전쟁이 끝난 다음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는 회담을 가졌어요. 이것을 카이로 회담이라고 해요. 회담을 마친 뒤 1943년 11월 27일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지요. 카이로 선언은 특별조항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 상태 아래에 놓여 있음을 알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카이로 선언을 한 3명의 대표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워싱턴 링컨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루스벨트는 미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세계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국을 이끌었어요. 루스벨트는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4번이나 당선되었지요. 루스벨트는 사고로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애쓴 결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해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루스벨트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선 연합군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영국의 수상 처칠. 1874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윈스턴 처칠은 군인 장교를 교육하는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처칠은 영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이 벌인 보호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기도 했어요.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의 승리를 위해 일하면서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문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1965년 처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매우 슬퍼했어요. 영국 정부에서는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치러주는 장례인 국장으로 고마움을 나타냈지요. 중국의 총통 장제스. 장제스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일본과 소련으로 유학을 다녀왔어요. 장제스는 일본에 있을 때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국을 세우려는 단체인 중국혁명동맹회에 들어갔지요. 중국의 신해혁명 때는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수논 곁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지요. 이때 장제스는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으로 군인들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훗날 장제스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어요. 장제스는 일본에 맞설 때는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치기도 했지만 중국 국민당이 중국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반대편이었던 중국 공산당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중국 공산당에게 밀린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정부를 옮기고 말았답니다. 한편 장제스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도와준 공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기도 했답니다. 8.15 광복. 이탈리아와 독일이 차례로 무릎을 꿇은 뒤에도 일본은 계속 전쟁을 이어나갔어요. 한국 광복군은 전쟁에 참가하라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은 번쩍하는 빛과 함께 커다란 버섯 구름을 만들었지요.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이어서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8월 9일에는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지요. 일본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1945년 8월 15일에 정오에 라디오에서 무조건 무릎을 꿇겠다는 일본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5년 동안의 일본 식민지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나라 잃은 서름을 씻어내는 만세 소리였지요.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 김구와 한국 광복군은 끝내 연합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김구는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어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나라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였답니다. 이 걱정은 꼭 맞아들고 말았어요.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머물면서 독립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리가 38선으로 동강나버리고 말았지요.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모여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생각이 다른 것처럼 독립정부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달라 끝내 갈라서고 말았지요. 연합군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나라들의 군대예요. 여기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서 싸운 미국, 영국, 소련 등의 군대이지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과 소련. 소련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소련은 전 세계에 사회주의를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사회주의가 다른 여러 나라에 퍼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강한 나라들과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갈라섰지요. 그때 유럽의 여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독일군을 무찌른다는 핑계를 대며 동유럽 여러 나라에 군대를 보내 사회주의 국가들로 만들었지요. 소련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국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냉전의 시작.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맞섰지요. 이것을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에서 냉전이라고 해요. 때로는 양편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 전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이에요. 서유럽을 도운 마셜 플랜. 미국은 유럽의 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의 이름이 마셜이어서 이 계획을 마셜 플랜이라고 해요. 미국은 겉으로는 모든 유럽 나라들을 돕겠다고 했지만 사실 자본주의에 찬성하는 서유럽 나라들만 도왔어요. 서유럽의 나라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움직임은 훗날 유럽 연합이 탄생하는 디딤돌이 되었답니다. 38선이 그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38선은 북위 38도선을 뜻해요. 38선은 우리나라를 거의 반으로 나누는 선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을 무찌르면서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때 미국 군대는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미국은 소련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미국은 북위 38도를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소련이 미국의 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는 38선이 그어지고 38선의 남쪽에는 미국 군대가,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머무르게 되었지요. 이 38선은 그때 잠시 그어놓은 선이었지만 결국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는 선이 되고 말았답니다. 역사 플러스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뉘었던 나라. 1945년 5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연합국이 독일을 무찌르고 8월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독일이 항복하기 바로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연합군은 항복한 독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강한 군대를 앞세워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했지요. 두려움에 떨었던 나라들은 독일을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합군은 독일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었어요. 동쪽에는 소련의 도움을 받는 사회주의 동독 정부가 세워졌고 서쪽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자본주의 서독 정부가 세워졌답니다. 동독과 서독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소련과 미국이 냉전으로 맞섰고 동독과 서독이 저마다 다른 나라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1970년대부터 서독이 동독을 인정하는 동방 정책을 펴면서
동독과 서독 사이는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에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948년 9월 9일에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답니다. 하나로 통일된 나라를 꿈꾸던 김구는 민족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지요. 김구의 걱정대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의 총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졌어요. 한반도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우리나라 땅을 말해요. 우리 민족의 아픔, 한국전쟁. 북한을 다스리게 된 김일성은 남한과 북한을 힘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북한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에 쳐들어왔지요. 북한군의 수는 거의 20만 명이었고 탱크도 200대가 넘었으며 전투기와 폭격기가 합쳐서 200대가 넘었어요. 하지만 남한군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탱크와 전투기, 폭격기는 단 한 대도 없었지요. 결국 남한은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을 빼앗겼어요. 7월에 국제연합은 남한에 국제연합군을 보내어 돕게하였지만 8월에는 낙동강까지 밀려나게 되었지요. 한편 북한군은 빠르게 쳐들어오느라 힘이 빠져서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 틈을 타 9월 15일에 국제연합군의 사령관 메가더가 인천에 국제연합군을 상륙시켜서 북한군의 뒤를 쫓아 싸웠지요. 10월이 되자 국제연합군이 압록강에 도착하여 거의 모든 한반도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때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2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어 국제연합군과 맞섰지요. 국제연합군은 중국군을 이기지 못하고 1951년 1월에는 다시 서울을 내주게 되었지요. 서울을 내준 국제연합군은 다시 군대를 준비시켜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서 1951년 3월에 다시 서울을 되찾았답니다. 이때부터 1953년 7월까지 38선 근처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 휴전이 되고 휴전선이 그어지며 우리나라는 전처럼 둘로 나뉘었지요. 한국전쟁에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역사 요모조모. 38선과 휴전선은 달라요. 38선은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그은 선이에요.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남한과 북한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경계로 그은 선이에요. 휴전선은 38선보다 동쪽은 북쪽으로 올라갔고 서쪽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개성은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남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이지요. 강원도 속초는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북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휴전선 남쪽에 있는 남한 땅이랍니다. 휴전선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지역은 비무장지대예요.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이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를 놓을 수 없고 군사시설을 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 남과 북에는 각각 새로운 정부가 생겨났어요. 남한의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북한의 정식 이름은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만 19세 이상 국민들이 5년에 한 번씩 새로 뽑지요.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면 후보들 가운데 국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얻어야 하지요. 북한은 1948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첫 번째 사람은 김일성이고 두 번째 사람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랍니다. 북한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어요.
지금은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이 북한을 다스리고 있어요. 역사 플러스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있어요. 자유의 다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과 장단면 사이에 자유의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임진강에서 남과 북을 잇는 하나밖에 없는 다리랍니다. 자유의 다리는 원래 기차가 다니던 경의선의 다리였어요. 하지만 한국전쟁 때 북쪽으로 가는 다리는 파기되었지요. 남쪽으로 오는 다리는 휴전한 뒤 자유를 선택한 군인들과 국제연합군 포로들을 남쪽에 보내려고 서둘러 고쳤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자유의 다리라고 해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서쪽에 흐르는 사천 위에 놓여 있어요. 이 다리의 이름은 넓은 다리였는데 1953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며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다리에서 전쟁 포로들을 맞바꾸었는데 일단 한 곳을 선택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대한제국에서 한국전쟁까지 1884년 박영효,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남 개화파가 갑오개혁을 시작함 1895년 일본이 왕비 민씨를 죽임 을미사변 1896년 고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함 악원 파천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펴냄 1897년 고종이 대한민국 제국을 세움 1904년 일본과 제1차 한일협약을 맺음 1905년 일본과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을 맺음 1907년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냄 1909년 안중근이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임 1910년 일본과 한국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이 무너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세워짐 1920년 홍범도가 만주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김 봉오동 싸움 김저준이 만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김 청산리 싸움 1926년 60 만세운동이 일어남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남 1932년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짐 윤봉길이 중국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폭탄을 던짐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음 8.15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남 우리나라 역사에 맞춘 세계 역사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남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림 1898년 청나라에서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남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함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남 1905년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음 영국이 일본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음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맺음 1912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1917년 러시아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킴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함 1919년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킴 중국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5.4운동이 일어남 1920년 국제연맹이 만들어짐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이 일어남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킴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남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1943년 미국, 중국, 영국 대표가 모여 카이로 선언을 발표함 1945년 국제연합이 만들어짐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여 회의를 함 모스크바 3상 회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